나이 40이 되었을 때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40이라니 갑자기 어른이 된 느낌이 들었다. 40이라면 인생의 반환점에 이른 나이인데 과연 직장 생활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났다. 매체 보도를 보니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나이가 50이라고 한다. 일단 나이 50에 퇴직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은퇴 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발자취를 찾아보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눈에 띄는 글을 발견했다. 19세기 폴란드 시인 노르비트가 쓴 글인데 그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3가지 일이 필요하다고 한다. 3가지 일이라고? 그게 뭐지? 바로 먹고 사는 일, 재미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이다. 그에 의하면 3가지 중에서 1가지가 부족하면 삶이 드라마틱해지고 2가지가 부족하면 비극이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3가지의 일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글의 요지다. 그의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3가지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를 중심으로 은퇴 계획을 세웠다. 첫째, 먹고 사는 일이다.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서 모두 행복할 수는 없지만 먹고 살기가 어렵다면 그것도 행복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최소한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어야 한다. 둘째, 목숨을 바칠 정도로 재미있는 일이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물어보면 대개 없다고 한다. 그래서는 곤란하다. 우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 셋째, 의미 있는 일이다. 사람들은 내심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자신도 이 땅에 흔적을 남기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먹고 살기에 급급해 막연히 그 일을 뒤로 미룬다. 은퇴는 바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다. 직장 생활을 할 때 가까운 친구들과 가끔 책을 읽고 독후감을 나누었다. 언젠가 이들에게 은퇴하면 투자 클럽을 하나 결성하는 것은 어떠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다들 좋다고 맞장구를 쳤다. 우리는 매월 격주간으로 2번씩 모이기로 하고 몇 가지 원칙을 정했다.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다면 수익을 올리기보다 손실을 보지 않는 쪽에 더 비중을 두었다. 모두가 공감하면 투자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부정적이면 투자하지 않았다. 물론 이렇게 내린 결론이 늘 옳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적어도 편견에 빠져 그릇된 결정을 내린 적은 없었다. 이 모임은 지금도 하고 있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속담도 있지만 자주 만나다 보면 정도 두터워지기 마련이다. 은퇴 후 인연을 많이 정리했는데 투자클럽은 내가 참석하는 몇 개 안 되는 모임이다. 나는 투자클럽을 통해 먹고 사는 일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 퇴직할 무렵 이웃에 사는 성당 교우가 내가 학교 다닐 때 드럼을 친 것을 알고 몇 사람이 모여 밴드를 결성하자는 제의를 한다. 악기를 손에 놓은 지 오래되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의 제의에 응하고 음악학원에 등록하여 다시 드럼을 익혔다. 이미 기초는 다져있는 터라 2달 배우다 보니 예전의 감각을 되찾았다. 내친 김에 콘트라베이스도 배웠다. 그때부터 동네 이웃들과 밴드를 결성하여 10여 년 이상 정기적으로 연주회를 개최했다. 우리 밴드의 연주는 조용히 감상하는 여타 음악회와는 달리 맥주를 한 잔 걸치고 박수로 호응하며 때로는 춤을 추기도 한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지인이 음악회에 와본 후 우리나라에 이런 문화가 있는지 몰랐다고 하며 즐겨 참석했다. 동네 이웃과의 음악회를 통해 재미있는 일도 추구한 셈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비보를 접했다. 회원 한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불귀의 객이 된 것이다. 그 후 팀을 해체했는데 그와의 추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그때가 그립다. 10여 년 전 매체 보도를 통해 영국에 제3기 인생학교 유사머가 있는 것을 알았다. 노인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불탄다는 격언이 있다. 시니어들은 생을 살며 터득한 경험과 지식을 주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한다. 그러한 원리로 설립된 것이 바로 영국의 인생학교다.
나는 이런 학교가 우리나라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2012년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주관한 은퇴 후 8만 시간 디자인 에세이 공모전에 나의 생각을 요약하여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란 제목으로 응모했는데 시류에 맞는 주제인지 대상에 뽑혔다. 여기에 힘입어 2013년 분당에 아름다운 인생학교를 세웠다. 그리고 2020년에는 위례 신도시에 위례인생학교를 추가로 설립했다. 인생학교 설립은 내가 추구했던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다. 100만기. 인생학교가 분당과 위례에 설립된 후 여러 기관과 시민들이 찾아왔다. 앞으로 인생학교가 지역 곳곳에 세워질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경기도 관계자와 산하도시에 인생학교 설립을 모색하고 있다. 인생학교는 단순히 지식만 나누기보다 은퇴 후에 뭘 할지 모르는 이웃들에게 여러 가지 팁을 전해주고 친구가 되기도 한다.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하는데 인생학교가 전국으로 보급되면 자살률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인생학교 설립은 내가 추구했던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다. 지금까지 노후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일 3가지 즉 먹고 사는 일, 재미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의 사례를 소개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나 관심사 그리고 경제적 눈높이가 달라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딱히 정할 수는 없으나 노르비트가 권한 3가지 일이 인생 2막을 살아가는데 해답은 줄 수 있다고 본다. 흔히 은퇴 준비라면 먹고 사는 일에만 치우치기 쉬운데 3가지 일이 균형을 이루도록 후반생을 잘 설계해야겠다. 은퇴한 후 지난 날을 돌아보니 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왔다. 어쩌면 그들 덕분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셈이다. 인생 후반생에서는 그 빚의 일부라도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역사회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다가 분당에 있는 커뮤니티 라디오에서 방송 진행자를 모집한다는 광고가 눈에 띄었다. 학창시절 한때 방송인의 꿈을 꾼 적이 있어 서류를 갖추어 지원했다. 방송국 대표와 인터뷰를 하는 날이다. 그가 이전에 방송에 종사한 경력이 있냐고 묻는다. 아마 방송국에 근무했던 사람을 우대하여 뽑는 모양이다. 나는 그런 경력은 없다고 하며 다만 대학 다닐 때 음악다방에서 DJ를 한 적은 있다고 답했다. 그랬더니 그때 음악다방 DJ가 꽤 인기가 있었지요라며 껄껄 웃는다. 그 경력이 인정되어 무사히 시험에 통과되었다. 방송국에서 책 읽는 주말이란 프로그램을 맡아 독자에게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독서를 좋아해 일주일에 3권 정도 책을 읽는데 그중 방송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양서를 골라 청취자들에게 소개해 주었다. 어느 날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눈이 불편한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책을 읽어주는 곳이 있음을 알았다. 나는 그곳이 더 급하다고 생각해서 방송국을 그만두고 찾아갔다. 내가 찾아간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학습지원센터는 목소리가 비교적 좋은 자원봉사자들이 매주 3시간에서 6시간씩 도서관에서 추천한 책을 소리내어 읽고 mp3 파일이나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하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녹음된 테이프를 서가에 비치해두면 눈이 불편한 사람들이 목록을 찾아본 후 대출해갔다. 독서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책도 읽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봉사도 할 수 있어 좋았다. 낭독해야 할 책은 그곳 학습지원센터에서 공급해 주는데 예산의 부족으로 책의 가짓수가 그리 많지는 않았다. 간혹 내가 방송국에서 읽은 책 중에서 시각장애인에게도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 책을 가져와 읽어주기도 했다. 책을 눈으로 보는 것과 입으로 낭독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발음이 정확해야 하며 중간중간 호흡 조절도 필요하다. 먼저 책을 읽기 전에 심호흡을 통해 숨을 가다듬고 입 주변 근육 운동을 하며 긴장을 풀어준다. 입에 침이 고여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때는 녹음을 통해 들어보고 이상하면 다시 읽어야 한다. 오래 책을 읽다 보면 눈이 흐려지거나 관절이 경직되어 잠시 쉬어야 할 때도 있다.
책을 다 읽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다. 세월이 한참 지난 후 내가 책을 읽어주는 일이 과연 시각장애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궁금했다. 그러다가 우연히 신문을 보았는데 눈이 불편한 학생이 시각장애인으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 미네소타 대학 로스쿨에 합격한 걸 알았다. 그런데 그 학생이 바로 내가 다니던 시설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이었다. 그 뉴스를 보고 나의 자식이 대학에 입학한 것보다 더 기뻤다. 몇 년 후 그는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주관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귀국했다. 어느 날 허리가 아파 정형외과를 찾았더니 의사가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내리며 가능한 고정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의 말대로 장시간 앉아서 책을 읽다 보면 발이 저렸다. 그게 바로 척추관 협착증의 증세다. 나는 할 수 없이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그만두어야 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하며 하늘을 원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비록 허리는 아플지라도 나는 아픈 곳보다 아프지 않은 곳이 더 많지 않은가. 손도 멀쩡하고 발도 괜찮고 귀도 잘 들리고 특히 시각장애인을 생각하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지금까지 무탈하게 살아온 것도 감사할 일이다. 만약 허리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이런 깨우침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연구 자료를 보니 시각장애인의 90% 이상이 생후 1년 이후에 발생한 후천성 장애라고 한다. 그리고 그 절반이 40세 이후에 생겼다. 이것은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직은 정상이지만 우리 모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장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게 바로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책을 읽어주며 그들로부터 받은 삶의 지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늘 응원합니다.